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간밤에 사실 주인공이 애플이 되기를 바라셨을 텐데 아쉽게도 애플보다는 유가가 더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CPI에 이어서 이제부터 정말 수많은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플 신제품 발표가 있었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는지는 글쎄요. 일단 주가가 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은 동요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미중 갈등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애플 신제품 발표와 미중 갈등 우려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애플 최근에 사실 그렇게 주가 상승폭이 크지만은 않은데요. 뭐 신제품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지금 중국 간의 그 갈등 이슈에 있어서의 그 대표 기업으로 케이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자국 공무원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고요. 해당 이슈가 보도된 이후에 뭐 애플을 비롯해서 아이폰 부품 공급 업체들의 조정폭이 확대가 된 바 있습니다. 시장이 좀 무엇보다 우려하는 부분은요. 이번 금지령을 계기로 중국이 아이폰 수입이라든지 판매 금지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인데 다만 저는 이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크지만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청년 실업률이 20% 수준이거든요. 강한 제재는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중국 정부에게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애플 제품을 만들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100만 명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추가적인 제재가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 정부에서도 부담이고 따라서 이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애국 소비 열풍으로 조금 이게 점화가 될지는 좀 별개의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2분기 때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강한 시점이 해당 분기인데요. 그때 보자면 화웨이의 그 글로벌리 해서의 그 점유율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지만 오히려 중국 내에서의 화웨이 스마트폰 점유율은 올라갔습니다. 46%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맞물려가지고 화웨이가 이제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 신형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시 이후 3일 만에 80만 대가 기록이 되면서 신기록을 경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사실 신제품 그 화웨이 측면에서 기여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국 내 애플의 그 아이폰 15 판매량이 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뭐 사실 애플을 비롯해서 애플 관련주 이제 부품주들에게는 기간 조정의 이제 연장 재료이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애플과 애플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애플 아이폰 뭐 공개는 이미 지나간 내용이고 이제부터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밤에 CPI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들이 쭉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연구원님께서 연말을 대비한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리포트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시장의 노이즈 중에 하나가 뭐 애플의 그 아이폰 이슈라든지 뭐 미중 갈등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매크로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가 조금 많이 중요할 거는 같아요. 변곡점일 것 같은데요. 소매 판매라든지 CPI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양 지표 모두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뭐 헤드라인은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엇보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어 CPI가 이제 집값의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YOY 기울기 측면에서 연말을 길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워낙 그때 잘 나왔다 보니까 연준도 사실 매파적인 스탠스를 놓치지 않았고
그 연준의 그 11월 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그때 이후에 한 차례 높아졌는데 소매 판매도 사실 MOM 기준으로 한 0.1%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월 달 대비 낮은 수준이고요. 이미 소비자 이제 심리 지수가 조금씩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말로 가서는 그 얇아지는 그 소비자들의 지갑을 감안했을 때는 좀 디스인플레이션을 향할 가능성이 수요 인플레 측에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연말을 이제 길게 놓고 보자면은 지금 9월달 박스권에 갇힌 증시가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좀 적절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같이 마냥 이제 연말로 가서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스타일별로 많이 갈라질 거는 같은데 지금부터 가격이라든지 그 Q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선별을 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꼽아주신 게 반도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다 어떻게 조건이 만족이 되는 섹터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거의 뭐 유일한 업종이다시피 하고요. 제가 아까 P와 Q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희가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오늘도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삼성의 이제 추가 감산 가능성이 또 한 차례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연말로 가서의 그 가격 반등을 지금 대체적으로 다들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출 물량 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중국의 내부적인 수요 회복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점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대형주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었었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중국도 사실 이제 경제지표, 실물 경제지표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 내지는 이제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도 지금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자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그 업종 그 특징 색깔이 차입금 부담이 굉장히 낮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말로 가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가시화되는 구간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또 이제 현금 흐름이라든지 그러네요.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도 좀 바라보더라도요. 저희가 2024년 추정치 컨센서스를 보자면 지금 2023년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반면에 2024년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부분 기여를 지금 해주고 있는 그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그 평균 사이클 대비해서도 아직까지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그 사이클에 대해서 좀 보다 자신감이 강화되는 구간이라면요. 내년 초까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 내년에 대한 이익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상황이 크고요. 그에 반면에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습니다. 상반기 때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서나 이제 상단이 조금 많이 제한이 됐었는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다시피 뭐 디스인플레이션 가능성 내지는 매크로 노이즈가 옅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는 상대 강도 측면에서도 주가 레벨이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다 정리가 됐어요. 사실 전략까지 쭉 정리를 해주시기는 하셨는데 혹시 뭐 반도체 이외에 또 보고 계신 섹터가 없는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코멘트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9월 달에 뭐 저희 탑픽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9월 달 계절적인 특징을 좀 고려를 하자면요. 배당의 계절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는데 외국인들이라든지 연기금들이 사실 10월달, 11월달보다는 9월달을 배당 관련주를 매수하기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실제로 9월 이후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반도체 다음으로 통신이라든지 보험은행 이렇게 배당주 쪽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과 향후 이익 성장의 투트랙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지금 원래 상반기 때 저희가 금융업의 전반적인 투심이 좀 약화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과거 국면 대비 조금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겠죠. 또 최근에 이제 높아진 회사채 금리가 좀 부담이 돼서
오히려 이제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은행들의 대출 수요가 조금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 이후로 은행의 그 이익 개선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당주를 이제 가장 선별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익이 이제 증가가 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은행이 최근에 뭐 부담도 낮은데 이익이 증가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배당주 관점에서는 은행 관련주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장이 참 답답하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는 매수 기회로 오히려 또 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골라야 될 섹터는 반도체 배당이었는데요. 특히나 배당 쪽에서는 금융주, 은행 섹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